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디지스트 로봇과학 전공의 유재석이라고 하고요. 아마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친숙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부터 그냥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했어요. 전자공학을 좀 전공을 했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핸드폰, 그때, 그 당시 이제 PMP라는 게 있었는데, 뭐,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이제 뚝딱뚝딱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사실 이제 IT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학부 때 이제 은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이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요걸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의료기기는 이제 만들 수 있겠는데 이 의료기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의대가 있는 곳으로 이제 박사로 진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한국 사람들한테 아마 여기 계신 좀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그 황우석 사건으로 유명했던 그 유니버시티 피츠버그의 의대로 제가 이제 박사를 진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지아텍으로 와가지고 이제 포닥을 한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사실 백그라운드는 전자공학이에요. 전자공학인데 요즘에 뭐, TV 보시면 뭐, 의사과학자, 의공학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분야 자체가 굉장히 버라이티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미국 처음 갔을 때 맨날 전자가 막 이런 거 만들고 코딩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막 수술하고 막 암세포 키우고 막 그런 거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우선은 제가 주문받았던 거는 연구하고 있는 거를 일반 대중한테 설명을 해줘라 였는데 그보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사실 제 이게 연구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 원리가 얼마나 쉽고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이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런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요 위에 거는 그냥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거가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온다고 처음엔 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해줄 얘기를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일반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선 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배경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저희가 초음파로 실제로 영상으로 취득한 쥐의 뇌입니다. 1cm 정도 되는 쥐의 뇌고요. 쥐의 뇌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우선 그러면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우선은 여기 여러 가지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영어라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질병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 딱 하나만 가지고 요게 무슨 질병이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양이 좀 이상하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피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머리에 피 쏠려.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머리에 피가 쏠립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 오면 피가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거는 뭐 메카니컬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는 딱딱한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암 같은 거 진단할 때 가장 많이 진단하는 방법이 뭔가 딱딱한 멍울 같은 게 만져지거나 딱딱한 게 있으면 이게 암이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고 또 다른 거는 뭐 구성 성분이죠. 예를 들면 간 같은 거, 지방간. 여러분들 저도 좀 위태위태한데 지방간 같은 거, 그 지방 성분이 일반 조직이냐 아니면 지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질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걸로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변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뭐 얼굴 보고 너 안색이 왜 그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질병이나 어떤 특정한 몸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그런 저희는 이제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알려주는 그런 마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요. 질병이 하나가 생기면 하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특성을 분석하고 그거를 진단을 하고 요즘은 이제 치료까지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뭐 그림 되게 복잡한데요. 그냥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정말 다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화학도 하고요, 물리도 하고, 생물도 하고, 전자공학도 하고, 뭐 정말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뇌예요. 뇌는 사실 아직까지도 알려진 게 많이 없고요. 뇌 관련된 질환 굉장히 많죠. 뭐 알츠하이머도 있고, 치매, 파킨슨병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질환들이 많은데 그런 질환을 진단을 하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고요. 지금 뭐 11명의 학생들이 지금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삼성,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주최해주신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뭐 범부처 전주기술연구사업단, 국방기술연구소,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스폰서십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그림들은 이 저희 모든 연구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사실 뇌를 관찰한다고 하면 지금 사실 사람한테는 유일하게 하는 방법은 MRI일 거예요. MRI를 찍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통은 보는데 MRI의 가장 큰 문제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뇌를 연구할 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네? 네? 그것도 그런데요. 우선은 그러니까 뇌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MRI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뇌를 관찰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걔는 무조건 그 커다란 통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긴장하잖아요. 누구나 다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의 한동안 또 이슈는 MRI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거에 대한 그 논의도 있었는데 그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환경에서 뇌를 찍거나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도 좀 제한적인 방법이긴 한데 지금까지 실제로 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빛이었어요. 근데 사람한테 빛을 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 스컬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두개골, 뼈가 있어갖고 다 튕겨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쥐를 가지고 처음에 연구를 합니다. 아직도 사실 쥐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이제 invasive라는 표현은 침투, 그러니까 뇌 안에다가 빛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다 열어가지고 저희가 관찰을 하고, 그래서 이제 관찰도 하고 치료도 하고 빛으로 신기하게 빛을 적당한 뇌 부위에다가 자극을 주면요 치료가 돼요. 이 옛날에 했던 그 MC 스퀘어 다 아실 것 같은데 MC 스퀘어도 약간 일종의 그런 건데 소리로 내가 치료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뇌에 그 광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거 다 사람한테 쓰려고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한계는 사람한테 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한계였어요. 물론 지금도 사람한테 좀 이거를 적용시켜 보려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잘 동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연구를 하고 제안을 하는 부분은 이게 한 2015년, 16년 그쯤부터 정말 활발하게 시작했을 거예요. 초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뇌를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초음파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우선은 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뇌를 관찰하면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정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한 그룹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사실 이 부분이에요. 모니터링을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논문이 나오면서 이제 한번 학계가 뒤집혀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쥐한테 초음파를 특정 부분에다가 쐈더니 쥐가 자더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물론 이 논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얘가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네가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래서 여기 뭐 영어를 좀 보시면 아시잖아요. 원래는 토퍼 그냥 슬립 스테이트였는데, 그러니까 자는 스테이트였는데 이거 제 저자랑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왜 표현을 토퍼 라이크라는 표현을 썼냐고. 그랬더니 하도 이 쥐가 자는지 네가 어떻게 하냐라는 논리가 심해가지고 제목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것 같은 형태를 가지는 걸 했다라는 건데, 이게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최초로 초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뇌의 동작을 바꾼 첫 번째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거가 발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뉴욕타임즈인데요.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이제 딥스페이스를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좀 과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났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정말 이쪽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고요. 사실 요거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저희도 이걸 해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쏴보면 된다더라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지금 실제로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희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메인 연구는 그거를 뇌세포 레벨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초음파를 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분석하는 걸 하는데요. 사실 그거를 보여드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좀 보여드리고 딱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토픽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해상도 영상 기법이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초음파가 뇌를 관찰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해상도였어요. 물론 뼈도 있는데 뼈는 지금 해결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가 제일 큰 문제 중 하나였어요. 해상도가 너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데 그거의 실마리를 뚫어준 게 바로 요 슈퍼 레졸루션 이미징이라는 초해상도 영상 기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2014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기술인데요. 요거는 사실 현미경에 적용되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현미경에다가 적용하려고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실 요 세 분에 대한 스토리도 되게 재밌거든요. 이 세 분이 이거를 처음에 연구를 하겠다고 미국의 전역의 대학을 다녔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서 진짜 이분들이 많이들 막 이렇게 떠들고 있다가, 특히 이거 에릭 배츠그 교수님 정말 막 이렇게 떠들고 있다가 그냥 혼자서 막 하시더니 갑자기 이런 엄청난 논문을 내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나중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에릭 배츠그 교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014년에 이걸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아이디어를 그대로 우리 쪽에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초음파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막 영어 있는데 영어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요런 게 지금 기존에 현미경으로 찍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이 이 정도였어요. 지금 좀 흐릿해 보이죠? 이게 한 700나노미터 정도? 그 정도 되는 스케일의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제 수사갖고 슈퍼 레졸루션 이미징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초고해상도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DNA거든요, 실제로. DNA고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그 정도 레벨인데, 이 정도 레벨까지 선명하게 저희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이제 초음파로 갖고 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깊이에서 200나노 정도를 가지는 이제 해상도를 20나노미터까지 올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한 4cm 정도 보거든요. 4cm 정도 볼 수 있는데, 그게 한 300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해상도가. 그거를 10에서 한 40마이크로 정도까지만 보자 라고 해서 이 아이디어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목표는 이러한 타겟을 목표로 저희가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의 깊이를 유지하면서 해상도를 10배가량 상승시키는 그런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은 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다. 무언가 보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본 적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고 있다는 건 뭘까요? 사물을 보는 거. 근데 사물을 그러면 사물이 혹시 제일 작은 단위가 뭔지 알아요? 원자라는 거 혹시 알아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원자는 왜 못 볼까요, 저희가? 원자도 있잖아, 여기에. 근데 원자는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쵸, 너무 작은데 작아서 안 보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색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본다는 거는 어떤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빛이 여기서 이제 요 녀석은 뭐냐면은 자기가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빛을 만들어내는 녀석이고 빛이 만들어내면 여기에 맞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본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이거는 나중에 뭐 양자역학까지 넘어가고 막 시공간 개념까지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 그 에너지는 사실은 빛이라는 녀석, 즉 우리가 파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녀석의 형태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원자를 못 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녀석이 우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빛의 파동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파동이라는 녀석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냥 요거예요. 이렇게 물체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얘가 물방울같이 떨어지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요게 파동의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파동이라는 게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나? 그 영의 슬래시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녀석을 바로 요거야. 요게 틈을 지나가면 요게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틈을 딱 지나간다고 하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파동이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다는 거는 어떤 물질에서부터 파동이 만들어져가지고 팍 퍼지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주변에 너무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게 물질이라고 하면 퍼져나가면 안 돼요. 물질이라고 하면 이렇게 일자로 가야지. 이게 퍼져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파동이라는 거가 특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혹시 이거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으로 이게 세계로 넘어가면 빛은 파동과 직접 파티클, 뭐라고 하죠? 물질에 대한 특성을 동시에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 개념은 우선 잠깐 접어두고 파동에 대해서만 여기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파동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 지금 끝에 보이세요? 이렇게 패턴이 있는 거. 근데 이 패턴이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항상 일정한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거가 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런 식의 패턴이 끝에 맺히게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는 빛에서 파동에 의해서 나오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회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려운 말로 그냥 뭐 그런 것도 사실 필요 없고 파동은 그냥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얘가 하나의 점을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점을 찍고 싶어요. 하나의 점을 찍고 싶어도 파동을 이용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단위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요 녀석이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요 녀석만큼의 흐릿한 원형이 생겨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파동은 퍼져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붓이에요. 가장 작은 붓이 저거고 붓을 저거를 주고 자, 이 붓을 줄 테니까 너가 이걸로 세상을 그려봐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작은 크기는 당연히 요게 제일 작은 크기가 되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파동을 이용해서 봤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본다는 거는 원래 있는 물체를 더 흐릿하게 만드는 작업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하나의 점을 딱 찍으려고 해도 0차원의 무언가를 딱 찍으려고 해도 어떤 원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형이라는 거는 이제 그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는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 필요 없고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영상을 보는 것에 있어서의 최소의 단위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눈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있고요. 현미경을 이용하면 왜 작은 걸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게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요렇게 모이게 만드는데 요거를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게 현미경에서 가장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빛이라는 거는 파장이라는 게 길이가 정해져 있어서 이거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한계를 저희가 이제 해상도의 한계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한계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보통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하냐라고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상도를 결정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왜? 얘가 제일 작은 단위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 붓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가까이 이거를 이제 놓는다고 볼게요. 요거 두 개를 가까이 있는 요렇게 있는 타겟을 놓고 보면 요런 식으로 모양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그래도 완벽한 구분은 안 되지만 두 개 정도로 보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보여요? 그냥 하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상도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결정이 나요. 그러면 이 기기의 해상도는 요게 최대구나, 요게 최대구나. 요런 식으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되죠. 요거는 좀 이제 혹시나 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갖고 온 거긴 한데 그 모양은 사실 현미경의 렌즈나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의 구성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 모양이 실제로는 저희는 보통 이제 원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이런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있어요. 최근에 아마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사에서 제임스 웹이라는 현미경 우주로 보낸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제임스 웹으로 영상을 찍는데 제임스 웹이 그 센서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그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작은 유닛이 얘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요거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원래 이미지는 요렇게 보여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뿌옇게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제임스 웹은요.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이제 나사에서 갖고 오는 그림인데 요런 식으로 팔각형 모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센서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임스 웹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별을 찍으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임스 웹에서 찍을 수 있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부각돼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는데 요게 실제로 이제 실제는 없는 건데 이거는 요 센서 모양 때문에 요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디자인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다 알아요.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작게 만들면 제일 좋겠죠. 우선은 이건 그냥 하나의 예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본다는 건 뭐예요? 이거 두 개는 지금 같아 보이죠? 여기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눈에 그 갖고 있는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그거보다 충분히 해상도가 이게 작은 그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는 이럴 건데, 여러분들 눈에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같은 사이즈보다 우리가 가지는 그 눈의 그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단위가 더 크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다는 거는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실제의 물체에다가 그 시스템의 아까 그 말한 최소 유닛을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한다고 해요. 혹시 아까 그 첫 강연에서 아마 인공지능을 하셔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유명한 게 있죠. CNN이라고 부르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는 게 있는데 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 사실은 요 연산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Convolution은 사실 좀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뭐 Convolution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두 개의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제임스 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를 요러한 형태를 가지는 제임스 웹의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하고 컨볼루션을 영상을 하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장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특성을 부여하고 특성을 뽑아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게 재미있는 게 요거 그냥 사담이에요. 요거 본 연구와는 관련이 없는 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실제로 우리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뉴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로 수학적으로 모식을 해보면 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 기법하고 거의 동일한 상태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AI라는 그 새로운 기술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뇌가 동작하는 거랑 유사하게 동작을 합니다. 요거는 뭐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도 있으실까봐 그냥 여담으로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요런 컨볼루션이라는 형태로 연산을 하는 거가 실제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해상도를 좋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굉장히 쉽죠? 요걸 작게 만들면 돼요. 그게 키워드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제일 작은 것까지 다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작게 만드는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작아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파동의 퍼지는 거의 최소 단위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물리적인 한계다. 이거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게 그러면 물리적으로 다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이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초이상도라는 건 그걸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어요? 혹시? 친구 아이디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 없나?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예요. 이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컨볼루션의 연산이 있고 걔랑 이런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불리우는 녀석이 컨볼루션 연산을 해서 요게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물체가 있더라도 해상도가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렇게 뿌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요 정말 심플합니다. 이게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왜 이걸 사람들이 생각 못했을까 싶을 정도의 단순한 생각인데요. 저희가 이게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저희가 그러면 어떤 영상 시스템에서 영상 기기에서 어떤 거를 딱 데이터를 뽑으면 실제 데이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식의 실제로 모양이 나와요. 제일 작은 단위로. 제가 이게 제일 작은 단위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작은 신호도 요런 식의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는 무조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얘 가운데는 뭔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는 뭔가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요 가운데 있는 것의 크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점만 콕 찍는 거예요. 그 나머지 데이터를 다 없애버려요. 정말 아이디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항상 타겟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데이터들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맞춰보니까 점 여기 하나 찍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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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거랑 얘랑 똑같더라는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기술을 해가지고 여기다 점 하나 탁 찍고 나머지는 없애버린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물체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같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얘는 점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서 있지만 얘는 실제 물체들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노벨상이 결정이 됐어요, 사실은. 우선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러면 이거를 랜덤하게 하나만 껐다 켰다 할 수 없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만 켜놓고 얘를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얘를 하나만 딱 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점을 하나 딱 찍어요. 그럼 없애요, 나머지.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또 나오겠죠? 여기다 점을 하나 또 찍어요. 이걸 언제까지 반복한다? 영상이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영상은 복원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초해상도 영상의 원리예요. 근데 아까 혹시 캐치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노벨 무슨 상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요? 노벨상 중에서 어떤 거? 화학상.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현미경은 물리학상 받아야 될 것 같죠? 근데 화학상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만들어냈어. 화학적으로 요거를 저희가 포토 액티베이터블 다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염색약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빛을 가하면요. 랜덤하게 하나만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녀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화학상을 받았어요. 이건 물리학상을 안 받고. 그래서 사실 이분들도 물리학적으로만 접근했으면 절대로 이 문제 못 풀었을 거예요. 근데 화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점을 찍어갖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염색약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작은데 염색약은 크기를 저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7나노다 이렇게 하면 거기다 딱 놓고 그러면 점을 딱 찍은 다음에 이건 7나노짜리 점 이렇게 해버리면 7나노짜리 해상도를 가진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작은 타겟만 존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지만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럼 초음파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초음파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그거죠. 작은 타겟이 필요한데 초음파에는 혈관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막 뭔가 집어넣어요. 조영제라는 거.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작은 공기방울이거든요. 근데 걔는 사이즈가 3마이크로미터 정도에서 8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가리게 굉장히 정렬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타겟만 우리가 만약에 신호를 캐치할 수 있으면 되겠다. 오케이. 첫 번째 문제는 되는데 그러면 껐다 켰다를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바로 피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혈류. 왜냐하면 우리가 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피가 계속해서 흐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 공기방울이 있고 어느 시점에서 공기방울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얘가 신호가 들어왔다 없어졌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아이디어죠. 그런데 이제 초음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아까 사실 이제 그 현미경은 그 염색약을 딱 집어내면요. 그 염색약이 나오는 색깔만 보면 돼, 우리가. 그럼 굉장히 쉽게 뽑아내는데, 초음파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초음파는 여기 조직에 있는 신호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초음파에서의 이슈는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요거였어요. 그러면 그 공기방울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없앨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선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저희가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신호 처리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마이크로 버블만 뽑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희가 요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요러한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초음파에서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몇 장을 찍냐면은 이거 한 장 만들려고 75,000장을 찍어요. 그래서 막 10만 장에서 15만 장까지 찍을 때도 있어요. 많이 찍을 때는. 뇌 같은 거 찍을 때는 이제 섬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한 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입니다. 요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데이터인데 요게 이제 토끼고요. 토끼의 신장에서 이제 얻어진 데이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막 흐르고 있는 게 그 조영제라는 걸 저희 집어넣은 겁니다. 조영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성분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리고 흐르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였죠? 여기서 바닥에서 나오는 신장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처리를 하면 이렇게 아주 마법처럼 움직이는 신호만 남기고 다 지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진짜 조영제만 딱 잡아내가지고 거기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점을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고해상도의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이게 지금 사실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시면 한 20마이크로미터에서 40마이크로미터 정도 그 정도로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200마이크로에서 300마이크로 정도 되니까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혈관들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미국에서 했던 연구는 그 급성 신장 질환 환자들이 이제 만성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혈관들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관들의 변화를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했고요. 이제는 이거를 이제 뇌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초음파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정도의 해상도로 저희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기술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기술을 지금은 이제 뇌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 작아요. G의 뇌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c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존의 초음파의 한계라고 여겨지는 해상도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연구가 불가능했었는데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을 적용시키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높은 해상도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뇌 쥐한테 여러 가지 행동도 시켜보고 상황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좀 안 좋긴 하지만 정신질환, 질병 같은 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간질 같은 거 그런 거 넣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뇌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왼쪽은 기존의 초음파의 한계점까지 올라간 해상도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실제로 취득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의 해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인데, 사실 이거 두 개가 같은 데이터예요. 같은 데이터인데 얘는 굉장히 선명하게 구분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는 다 뿌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큰 포인트 펑션이라고 부르는 가장 작은 붓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영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저는 이제 맨날 학생들한테 나는 죽으면 쥐들한테 잡아먹히면 지옥에 갈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쥐들을 많이 괴롭히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 반응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찰해보면 재밌는 게 그냥 코스염 같은 것만 이렇게 딱 건드려도요, 여기에 피가 막 몰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공개는 못 해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막 피가 막 쏠리고 피가 움직이고 막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어르신들 옛날부터 하시던 말씀들이 다 맞더라고요. 뭐 피 쏠린다, 뭐 그런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얼굴색 그런 거냐, 그게 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심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재미있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우선은 요 두 주제를 선택하면서 계속해서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굉장히 감명 깊었던 스터디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과학의 시작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자기한테 질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 신입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답을 찾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보면 정답이 정해져 있고 무조건 그 정답으로 가야 돼요. 그 정답 외의 선택지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좀 키워줄 수 있을까라는 게 아직까지도 많은 고민인데, 사실 대학원생들도 비슷합니다. 다들 정답 정해놓고 찾아가려고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 하는 거, 연구라는 거, 그거의 가장 큰 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상대방한테 이거는 이러해서 이런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걸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과학 지식들이 지금은 바뀐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 혓바닥에 위치에 따라서 맛이 느껴지는 부위가 다르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단맛이 있는 데만 단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혀 전체 단맛이 다 느껴지거든요. 그게 과학적으로 틀리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미 다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에서도 명왕성이 퇴출됐죠. 그러면서 이제 명왕성이 뭐냐, 이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관찰을 했던 거지, 그게 항상 참일거나 진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여러분들 요즘 챗GPT나 그런 것들을 쓸 때 보시면 얘가 거짓말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챗GPT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대로 그냥 내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과학의 시작은 항상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이게 정말 맞는가, 그거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 과정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사실 학생 때는 좀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긴 한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좀 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제가 처음 학교를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비판을 안 해요. 질문이 없어요. 수업을 하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정말 저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까지는 그냥 다 손들고 질문해요. 어떠한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토론을 진짜 수업 끝나고까지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참여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 이외에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한국 학생들 뭔가 완벽해야 되고 꼭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게 꼭 맞지 않다라는 게 이제 미국 학생들은 조금 이제 체득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자녀를 키우시거나 할 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이라는 게 나왔을 때 이건 안 돼라고 딱 못 박지 말라는 거예요. 초음파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MRI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되게 좋잖아요. CT도 영상이 되게 좋아요. 근데 MRI, 초음파는 왠지 모르게 뭔가 좀 뿌연 느낌이 있고 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RI랑 CT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초음파는 워낙 이게 트러블도 많고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 말은 저희한테는 새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과학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건 안 돼라는 단어나 이건 안 된다라는 정의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대부분 풀리지 않아요. 시간을 많이 뺏기긴 하겠지만 이거를 또 한번 풀어보려고 도전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과학자들의 가장 즐거운, 그리고 그런 게 자기한테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이상도 영상도 그냥 그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 개념 알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잘 배운 사람이라면 저거 넘어서는 거 불가능해 라고 하고 딱 못 박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이거는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확고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기초 지식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학생 여러분들 있으면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긴 했는데 저는 이제 학부 학생들이 상담을 와서 교수님 이런 거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래요. 수업 많이 들으라고. 그냥 이거 저거 할 거 없이 많이 들어라. 뭐가 어떻게 사용될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초음파를요 학부 3학년 때부터 연구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4학년 때 통신도 들었고요. 반도체도 들었고 막 이것저것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우연찮게 제가 지금 반도체도 연구도 하고 있고요. 통신에서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는 거는 AI, 뉴럴 네트워크. 그 당시에는 통신에서 최적화 이론으로 배웠는데 그거를 이제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니까 이건 다 필요 없어 라고 하지 말고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이 과학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한 궤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수업도 여러 가지를 듣고 다방면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모 눈에는 쓸데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실제로는 많은 도움이 되거나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확고한 지식, 기초 지식이나 다양한 넓은 범위의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지식과 통찰력, 인사이트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하단 말이에요. 물론 만드는 건 어렵지만 아이디어는 실제로 되게 심플해요. 실제로 많은 현재까지의 사회적 문제들을 푼 과학적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 자체는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공부를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